마이크 안 써도 되죠? 안녕하십니까? 정치학 강재명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치과 갔다 와가지고요.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정치학 처음 하신 분이 얼마나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 강의 안 들었더라도 따라올 수 있게 하긴 할 텐데요. 기본 강의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할 겁니다. 감안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치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정치학 좀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점수를 퍼주기도 하고 또 안 나올 때는 진짜 안 나오기도 하는 과목이 정치학이고요. 또 최근 출제 경향들 보면요, 한 5, 6년 전, 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간 변화도 있고요. 여러분이 정치학이 어렵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모든 사회가 공통이긴 한데요. 행정하기 쉬운 것 같은데 잡다해 보이고 정리가 안 되고 정치학도 비슷하긴 해요. 그나마 정치학이 이제 사상이 있다 보니까 정치 사상이 있어요. 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정책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첫 번째가 어휘력 부족이고요. 두 번째가 독해력 문제입니다. 일단 그 우리말인데 우리말 같지 않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단 그 수능 세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생소한 용어나 개념이 나왔을 때 개념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사한 단어를 넣어가지고 해당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단 수능 세대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딸내미도 그렇던데요. 근데 그 개념의 범주가 좀 달라요. 범주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야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주관식은 상관없긴 한데 피셋 너널리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결정론이다. 결정론 반대가 임의론이 있어요. 환경이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이 되겠죠. 인간의 임의 의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뭐 예컨대 역사가 영웅을 만드느냐, 영웅이 역사를 만드느냐 비슷한 논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적응 가능하다, 적응할 수 없다. 둘 다 환경 결정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에 적응한다는 말은 뭐가 될까? 여름 되면 뭐 얇은 옷을 입게 되겠죠. 겨울 되면 두꺼운 옷을 찾아 입겠죠. 자, 그런데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환경 바꾼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생태론적 관점이라 한다면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살던 습지가 말랐습니다. 그러면 말라붙은 습지에서 개구리는 떠나서 뭐 살아날 수 있는 물이 없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물고기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적응한다, 적응 못한다, 둘 다 환경 결정론이에요. 얘가 결정론이니까는 임의론이겠지라고 그냥 반대로 집어넣어 버리는데 개념상 범주 문제입니다. 범주가 다른 걸 가지고 다른 범주에 유사한 용어가 있으면 그걸 같이 넣어가지고 판단하는 거. 예를 들어서 행정학 공부하셨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복잡성, 공성, 직권성이라는 조직의 3대 기본 변수가 있죠. 그러면 복잡성, 분화 정도입니다. 분업이 되거든요. 분업과 분권이 친할까요? 집권이 친할까요? 비슷한 분자가 들어가니까 분업화된 조직일수록 분권화되겠지라고 착각하시는데 분업하고 분권이 아니라 집권이 친합니다. 헷갈린다면 복잡성, 공성, 직권성은 상호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유사한 용어가 있으면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봐버리는 이런 범주상의 문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와 B와 C가 있어요. A와 B가 연관되고 B와 C가 관련성이 있습니다. 교집합 있죠. 그러면 A와 B가 연관되고 B와 C가 연관되니까 A와 C 연관되겠구나. 근데 교집합이 없거든요. 이 말은 뭘까? A와 C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공권리론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사상적 기반. 그러면 넓게 본다면 뉴 거버넌스에 광의 뉴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는 포함되죠. 그렇다면 거버넌스하고 신자유주의는 연관성이 있겠구나 착각하시는데 공동체주의와 연관돼 있어요. 협의회 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광의 거버넌스는 NPM이 포함되지만 NPM은 공동체주의와 전혀 상관이 없죠. 행정학 공부할 때 이런 것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로는 사회적 능률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통칭인설도 사회적 능률을 좋아한다. 그러면 통칭인설이 정책적 이론론이니까 인간관계는 정책적 이론론이겠지라고 착각하거든요.
강사들도 가끔 착각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정책적 이론론이었는 구분하는 기준과 사회적 능률이라는 개념은 전혀 별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 능률의 의미를 둘이 서로 상이하게 해석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사회과학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어휘, 개념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군대 갔다 온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심한 적이 개념 없는 놈이 됩니다. 개념을 안다는 것은 그걸 안다는 거고 이게 무엇과 연관되며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개념과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르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죠. 이런 것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법이든 경제학이든 행정학이든 정치학이든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휘력 부족 때문에 개념이 상이 안 잡힐 때 여러분이 대충 넘겨짚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는 범주를 집어넣어가지고 비슷해 그럼 둘이 친하겠지. 상관관계, 정의 상관관계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 언어 논리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독해력이 되는 건데요. 독해력은 일단 그러다 치고 개념이 잡히면 독해력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넘겨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피함으로써 독해력은 또 사회과학에서는요. 논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개념 또한 논리랑 연관되고요. 그래서 제 강의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 개념을 엄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개념을 처음에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잡는다. 이거는 나중에 처음 공부할 때는 쉽게 느껴지는데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막판에 무지무지 헷갈려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여러분이 개념을 명확히 잡아야 된다. 개념을 안다는 것 또한 논리를 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논리라는 게 쉬운 듯 어려운 듯 여러분이 수학에 제일 쉬운 게 집합이지만 피셋에서 그 논리 논증이죠. 추리 논증이거든요. 추론이랍니다.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합이에요. P면 Q다가 참이면 역의 명제, 이의 명제 거짓이고 대의 명제 참이다. 이건 금방 이해하시는데 한글로 적혔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리거든요. 모든 논리에 연관되는 것들이고 뇌생남이라고 보면은 거기 있는 이제 출연진들이 문제 푸는 방식 보면 대부분 집합으로 풀거든요. 머릿속에 집합 개념이 딱 상이 잡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고 또 수학을 잘하면서 논리를 금방 딱 깨치고 그런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잡는 데 출발해야 한다. 처음에 어렵더라도 개념을 잡으시면 나중에 합격생들 말 파괴력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조사 같은 건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거의 항상 똑같은 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확실히 잡는다. 이번 순환에서 제가 초점 맞춘 건 개념과 논리입니다. 논리라는 건 또 체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자, 이론이 있어요. 행정법이야 통설 판례에 따른다. 이견이 있으면 그러면 사회과학은 사실상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과학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통설 판례에 따른다라는 게 행정학, 정치학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소수견에다 중요한 건 논리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견해가 다수견이냐, 소수견이냐가 중요치 않고요.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게 현실 설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시는데 두 번째로 행정학과 정치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경제학은 실제 어렵긴 하죠. 수학이 들어가니까. 근데 암기하면 되겠다. 정답이 있죠. 행정법도 정답이 있어요. 통설 판례가 정답이라 친다면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 정치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즉 다양한 이론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동일한 현상을 놓고서 상이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상이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냐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고 근데 둘 다 동시에 맞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정반대에 있는 이론이란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 정부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행정학 정치학은 이론을 볼 수밖에 없다. 그거는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건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개인의 혹은 해석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 논리를 세울 거냐, 이때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거든요. 권력이다 마찬가지예요. 정치란 무엇인가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관점이 있지만 꼭 책 이래독 하신 분이라면 데이비드 히스턴은 정치를 희소한가치 권력 배분이라고 불렀고 행정학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정의를 갖다 씁니다. 정치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어쨌든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을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할 거냐, 정의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 정착에서 중요한 건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개념 정의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나는 거버넌스를 뭐로 정의하겠다, 나는 민주를 뭐로 정의하겠다, 나는 정당의 기능을 뭐로 보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점에서 개념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이론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론은 자 앞선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 이론이 한계가 있다, 현실을 설명을 못한다,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겠죠. 여기에 반대된 이론도 나오고 수정한 이론도 나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라고 말한다면 로크가 말한 자유주의 개념과 자유 개념과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던 자유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겠고요. 루소가 본 자유 개념도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 것은 혹은 새로운 사상이 등장한 것은 자,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그 시대 상황을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이한 과제, 상이한 문제의식 등등등 따라서 새로운 이론이나 사상이 등장했던 건 그런 거겠죠. 이 이론이 등장한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자 이게 바로 대두 배경이 될 거고 이 이론의 주요한 특징이 될 거고 주장 특징이 될 거고 그 주장 특징이 소위 행정학적으로 본다면 장점 단점으로 나오겠죠.